야, 저기 전현. 군발이 아니냐? 대가리 짧은 거 봐라. 싸늘한 춘천의 밤 공기를 찢는 목소리였다. 강원대학교 후문 술집과 원룸이 뒤엉킨 골목은 취기 오른 젊음으로 질척거렸다. 편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어깨에 맨각진 더플백과 짧게 자른 머리,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는 그녀가 군인임을 알리고 있었다. 육군 하사 윤서진. 이제 막 23. 임관한 지 1년 남짓 화천의 전방부대로 발령받은 지는 고작 3달째였다. 꿀맛 같은 첫 휴가. 대학 동기인 미나를 만나러 춘천에 온 참이었다. 요새는 계집들도 군대를 다 가네. 야, 아가씨. 우리랑 술 한잔 할까? 오빠들이 군 생활 편하게 해줄게.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염색머리가 까치집처럼 솟은 남자가 서진의 앞을 막아섰다. 뒤따르던 무리 5~6명이 낄낄거리며 그녀와 미나를 애워쌌다. 역한 알코올 냄새가 확 끼쳤다. 미나가 겁에 질려 서진의 팔을 붙잡았다. 서진아, 그냥 가자. 서진이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실례합니다. 길 좀 비켜주시죠. 저 현역 군인입니다. 군인? 군인이면 뭐 별이라도 달았어? 아사? 푸하. 까치머리가 과장되게 웃더니 비열한 눈빛으로 서진의 가방을 툭 쳤다. 야, 너 지금 휴가 나왔냐? 근데 군인인 거 티 내고 다니면 우리가 무서워서 굽실거릴 줄 알았어? 시비 걸지 마시고 가던 길 가시죠. 서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까치머리 옆에 있던 덩치 큰 놈이 미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아, 시끄럽고. 이년은 얼굴 반반하네. 오빠랑 놀자니까. 악. 미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것이 기폭제였다. 윤서진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특공무술로 단련된 그녀가 덩치의 팔을 꺾어 제압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손을 쓰지 않았다. 아니, 쓸 수 없었다. 군인의 품위 유지, 민간인과의 불필요한 마찰 금지,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복무 신조처럼 머릿속을 맴도는 규율이 그녀의 손발을 묶었다. 그녀가 잠시 주춤한 사이 까치머리가 소리쳤다. 이 미친년이 감히 군발이 주제에. 퍽. 무언가 둔탁한 것이 서진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시야가 순간 하얗게 번쩍였다. 비틀거리는 그녀의 복부로 옆구리로 닥치는 대로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들었다. 때려. 2년 군인이라 못 때려. 쫄았네, 쫄았어. 군인이면 사람 패도 돼? 내가 뭔데? 여자 주제에 어딜 기어나와. 그들은 흥분한 들개떼와 같았다. 20살의 객기라고 하기엔 너무도 잔인하고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서진은 머리를 감싸 쥔 채 아스팔트 바닥을 굴렀다. 미나의 처절한 비명이 멀리서 들려왔다. 안 돼. 참아야 해. 나는 군인이다. 나는 군인이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다. 규율이 그녀의 본능을 억눌렀다. 저들을 제압할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쓰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저 웅크린 채 살점이 찢기고 뼈가 울리는 고통을 견뎌냈다. 야, 거기 뭐 하는 짓이야? 멀리서 순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튀어. 젠장. 술 취한 애들은 순식간에 썰물처럼 흩어졌다.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서진의 귓가를 맴돌았다. 서진아, 서진아, 괜찮아? 눈 좀 떠봐. 미나의 울음 섞인 목소리 위로 춘천의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찢어진 입술을 스쳤다.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웅웅거렸다. 서진은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밤하늘을 보았다.
휴가의 마지막 밤하늘은 유독 검고 깊었다. 화천.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가장 긴장이 팽배한 곳. 비무장지대와 맞닿은 그곳의 공기는 언제나 얼음장 같았다. 버스는 부대 입구에서 서진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터미널 화장실에서 급하게 사복을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전투모를 아무리 깊게 눌렀어도 퉁퉁 부어오른 눈과 시퍼렇게 멍든 뺨, 터진 입술은 가려지지 않았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위병소를 통과했다. 괜찮아. 그냥 넘어졌다고 하면 돼. 아니, 그냥. 조용히 의무실부터 가자.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부대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산산조각 났다. 행정반에서 누군가 불쑥 튀어나왔다. 윤하사. 복귀했으면 바로 중대장님께 신고부터 해야지 어딜 가나. 선임 하사인 오상사였다. 그는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얼굴을 찌푸렸다. 아니, 윤하사. 그 몰골은 다 뭔가? 서진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막사가 울릴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서진 하사. 당장 대대장실로 뛰어와. 인터컴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는 이 부대의 실권자 김진철 중령의 것이었다. 서진의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미 보고가 들어간 것이다. 춘천경찰서에서 군 헌병대로, 헌병대에서 부대로. 민간인 폭행 시비라는 네 글자로 요약된 보고가. 절뚝거리며 대대장실 문을 열었다. 김진철 중령은 불쾌감으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신상 명세서와 사건 경위서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윤하사. 하사윤. 서. 진. 네, 대대장님. 자네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 응? 김중령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찻잔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렸다. 휴가 나간 군인이, 그것도 여군 간부가 민간인이랑 술 처먹고 싸움을 해? 그것도 20살짜리 애들하고. 자네 제정신인가? 대대장님,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보고서 다 봤어. 상호 폭행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뭐가 아니야. 춘천경찰서에서 부대 망신을 아주 제대로 시켰더군.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상호 폭행. 그들은 도망쳤고 서진과 미나만 남아 조사를 받았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가해자들의 변명과 젊은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의 안일한 초동 조사가 만들어낸 끔찍한 단어였다. 저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고만 있었습니다. 맞고만 있어? 하. 이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 특공무술까지 배운 간부가 민간인 애송이들한테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었다. 윤하사, 자네 우리 부대를 뭘로 보는 건가? 차라리 맞서 싸웠다고 하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이건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대 전체의 전투력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야. 김중령의 논리는 기괴했다. 때려도 문제, 맞아도 문제였다. 그의 관심은 오직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경력에 흠집을 낼 것이라는 분노뿐이었다. 조용히 나갔다가 조용히 들어오는 게 그렇게 어렵나? 자네 하나 때문에 지금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거대한 계급장 앞에서 그녀의 진실은 무력했다.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봐. 그리고 자네 때문에 이게 무슨 짓인지 알아? 김중령이 인터컴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상황실인가? 지금 당장 전 부대에 방송 실시한다. 금일부로 대대장 지시사항. 전 장병의 정기 휴가, 외박, 외출을 무기한 통제한다. 사유는 군 기강 해이 및 품위 유지 위반 사례 발생. 의상. 서진의 눈이 커졌다. 전 부대 휴가 통제.
그것은 사병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대대장님, 그건 시끄러워. 자네가 자초한 일이야. 전 부대원이 자네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아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껴봐. 나가. 서진은 무너질 듯한 걸음으로 대대장실을 나왔다. 복도에는 이미 소문을 들은 병사들과 간부들이 그녀를 싸늘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윤하사님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웃어주던 얼굴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멸이었고 원망이었으며 노골적인 적이었다. 그날 오후 화천의 모든 막사 생활관에서 윤서진 하사는 개년이 되었다. 그녀가 돌아온 부대는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다. 야, 그 누구도 윤서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지만 상처는 골마가고 있었다. 하지만 육체의 상처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부대원들의 시선이었다. 식당에서도 훈련장에서도 심지어 간부 숙소에서도 그녀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다. 아니, 투명 인간보다 더 나빴다. 그녀는 살아있는 재앙 덩어리였다. 모두가 그녀를 피해 다녔고 그녀의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전연 때문에 휴가 잘렸어. 얼굴은 왜 저래? 진짜 맞고 다닌 거 맞아? 혹시 지가 꼬리 치다가. 쉿. 말 조심해. 근데 진짜 재수 없긴 하다. 하필 우리 부대 와서 저 지랄이야. 사건이 터진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서진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하사 숙소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싸늘한 공기와 함께 무언가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침대는 흙발로 짓밟혀 있었고 관물대는 활짝 열린 채 속옷이며 생필품이며 모두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그리고 베개 위에는 썩은 음식물 쓰레기가 한 무더기 부어져 있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분노보다 먼저 서러움이 밀려왔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때 윤하사? 방이 좀 꿉꿉하지 않나? 숙소 구석 2층 침대에서 그림자가 몸을 일으켰다. 말년 병장 황태수였다. 그는 병사 생활관이 아닌 간부 숙소에, 그것도 여군 하사의 방에 멋대로 들어와 있었다. 그는 이 부대 병사들의 실질적인 왕이었다. 황 병장. 여긴 어떻게 왔냐고. 그냥 휴가 잘려서 족같아서 왔다. 황태수가 침을 퇴뱉으며 다가왔다. 그의 뒤로 비슷한 무리 2명이 더 서 있었다. 내가 그 유명한 윤하사구나. 우리 애들 휴가 다 자른 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긴 병사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당장. 아, 시끄러워. 황태수가 서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간부면 다야? 계급장 때면 너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아니, 내가 더 밑바닥이지. 남자들한테 처맞고 다니는 년이 무슨 간부야? 말 함부로 하지 마. 함부로 하면 어쩔 건데? 또 대대장한테 가서 이를 거야? 그래서 우리 휴가 또 자르게? 황태수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너 하나 때문에 지금 몇 명이 피를 보는지 알아? 우리 엄마 수술 날짜 잡아서 휴가 나가려던 박일병은 너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그 새끼가 오늘 너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 내가 겨우 말렸다고. 그는 서진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야, 윤하사. 넌 그냥 조용히 짜져 있어. 내가 싼 똥, 내가 다 치워야 할 거 아냐. 무슨. 앞으로 부대 모든 굳은 일은 내가 다 하는 거야. 알았어? 화장실 청소. 내 거. 제설 작업. 내 거. 배수로 청소. 그것도 내 거. 간부라고 빼는 거 없이 병사들보다 2배로 해. 애들 불만 안 나오게. 이것은 명령이자 협박이었다. 그리고 황태수가 서진의 귓가에 속삭였다.
다시는 간부인 척하지 마. 여긴 내 편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뒤져도 아무도 몰라. 그들은 서진을 방 한구석에 밀쳐버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날부터 윤서진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하사였지만 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장 이른 새벽에 일어나 연병장의 얼음을 깨고 가장 늦게 잠들며 화장실 변기를 닦았다. 병사들은 그녀를 대놓고 무시했고 심지어 야, 너라고 불렀다. 다른 간부들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철저히 외면했다. 휴가 통제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윤서진은 완벽한 희생양이 되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갔다. 멍든 얼굴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밤마다 계속되는 괴롭힘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을까. 혹한기 훈련 준비로 연병장에서 얼어붙은 땅을 파고 있을 때였다. 위병소에서 연락이 왔다. 윤하사. 면회. 삼촌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서진의 손에서 곡괭이가 떨어졌다. 삼촌. 그녀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 그녀가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우리 서진이 장군감이네라며 웃어주었던 사람. 지금 이 꼴을, 이 엉망진창이 된 얼굴과 군복을 삼촌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다. 저 바쁘다고 훈련 중이라고. 이미 들어오셨다. 지금 면회실로 오고 계셔. 서진은 얼어붙었다. 저 멀리서 위압감이 느껴지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한 남자. 그는 서진이 알던 다정한 삼촌의 모습이 아니었다. 깔끔하게 다려진 정복, 그리고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4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대장. 합참의장 이강철. 그는 자신의 조카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감히 자신의 조카를 건드린 이 지옥도를 심판하러 온 것이었다. 이강철 대장은 서진의 찢어진 입술과 흙먼지 범벅이 된 전투복과 그 모든 것을 억누르고 있는 절망의 빛을 단 한순간에 읽어냈다. 그의 눈에서 지옥 불과도 같은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화천에 얼어붙은 공기가 그 분노 앞에서 파르르 떨리는 듯 했다. 하사윤, 서, 진. 화천의 겨울바람이 순간 멎었다. 대한민국 육군대장 이강철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연병장의 모든 소리를 얼려버렸다. 그는 자신의 조카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얼굴이 엉망이 된 윤서진 하사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서진의 찢어진 입술, 시퍼렇게 멍든 눈가 그리고 공포와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그 눈동자에 고정되었다. 누가? 그는 서진의 어깨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물었다. 누가 그랬지? 그때였다. 저 멀리서 이 황당한 사태를 파악한 대대장 김진철 중령이 미친 듯이 달려왔다. 그는 합참의장이 예고도 없이 자신의 부대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이미 혼이 나간 상태였다. 충, 성, 의장님,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김중령은 경례를 붙이며 이강철 대장에게 아부하듯 다가갔다. 그는 연병장 구석에서 고개니를 들고 있던 서진을 발견하고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까봐 안절부절 못했다. 윤하사, 지금 훈련 준비 안 하고 거기서 뭐 하는 건가? 당장. 김진철 중령. 이강철 대장이 김중령의 말을 잘랐다. 그는 서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내 조카입니다. 김진철 중령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며 방금 자신이 소리친 윤하사와 눈앞에 4개의 별을 미친 듯이 번갈아 쳐다봤다. 조카. 휴가를 망치고 민간인과 시비가 붙어 부대 전체의 휴가를 묶어버린 문제야. 자신이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몰아붙이고 모든 굳은 일을 떠넘기며 방치했던 그 여군 하사가 합참의장의 피부치였다.
의장님. 그게 무슨, 내가 묻고 싶은 말이네. 이강철이 천천히 몸을 돌려 김중령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자네 부대에서는 피해자를 이렇게 대우하나? 그의 눈은 더 이상 다정한 삼촌의 눈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를 꿰뚫어보는 야전 사령관의 눈빛이었다. 휴가 복귀한 간부가 이 몰골이 될 때까지 자네는 뭘 했지? 대대장은 뭘 했고 중대장은 뭘 했나? 그리고 저기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는 저 병사들은 내 조카가 이 연병장에서 고개니질을 하는 동안 무슨 편의를 누리고 있었나? 김중령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변명을 해야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었다는 서진의 항변을 군인의 수치라며 무시했던 자신의 얼굴이 떠올랐다. 보고 못 받았나? 민간인에게 폭행당했다고. 그것도 20살짜리 애송이들에게. 그런데 자네는 그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전 부대 휴가를 통제했다고. 이강철 대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고작 이건가? 피해자를 부대 전체의 왕따로 만들고 짐승 취급하며 굴리는 것. 이게 자네가 말하는 군 기강인가? 의장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저는 오해? 이강철이 실소했다. 그는 자신의 수행 부관에게 고갯짓했다. 지금 당장 국방부 직할 감찰실, 기무사령부, 헌병특별수사대에 연락해. 헬기 띄우라고 해. 여기 화천 제7보병사단 독수리 대대. 오늘부로 이 부대 모든 인원의 출입을 통제한다. 이 부대는 지금부터 적에게 점령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 알겠습니다. 김중령의 다리가 풀렸다. 전면 감찰. 그것도 합참의장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군 검찰과 기무사까지 동원되는 감찰은 부대를 해체 수준으로 밟아버리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삼촌. 아니, 의장님. 제발.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강철이 조카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순간 이체가 어렸다. 분노 속에 감춰져 있던 깊은 슬픔이었다. 서진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다.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다. 군복은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라고 입은 옷이 아니야. 그는 연병장에 모여든 모든 장병을 향해 소리쳤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내 직권으로 지휘 통제한다. 대대장 이하 모든 간부는 지금 즉시 대대장실로 집합한다. 병사들은 전원 막사 내에서 대기한다. 이 시간부로 이 부대의 모든 행정 및 지휘 체계는 마비된다. 그는 김중령을 밀치고 대대장실로 향했다. 그 위압적인 뒷모습을 보며 김중령은 사색이 되어 그 뒤를 따랐다. 연병장에 홀로 남겨진 서진을 향해 방금 전까지 그녀를 벌레 보듯 하던 병사들의 시선이 꽂혔다. 그 시선은 더 이상 경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곧 닥칠 재앙의 근원을 바라보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대대장실 문이 닫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으악! 김진철 중령의 비명인지 절규인지 모를 소리가 건물을 흔들었다. 이강철 대장은 주먹을 쓰지 않았다. 그는 오직 말과 권력으로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다. 내 놈이 감히 내 조카를 건드려? 내 놈의 군 생활, 아니 내 놈의 남은 인생을 내가 갈갈이 찢어주마. 화천의 겨울 하늘 위로 감찰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지옥의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화천 독수리 대대는 문자 그대로 점령당했다. 사단장과 군단장이 혼비백산하여 달려왔지만 합참의장 이강철은 면담조차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임시 지휘소로 정한 대대장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대신 서울에서 날아온 날카로운 눈빛의 감찰관들과 헌병 수사관들이 부대 전체를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이강철 대장이 내린 첫 번째 조치는 윤서진 하사를 즉시 부대 내 최고급 간부 숙소 BOQ로 옮기고 군의관과 심리상담사를 밀착 배치한 것이었다. 그녀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절대 안정을 명령받았다. 두 번째 조치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 황태수 병장. 말년 병장 황태수는 자신이 부대의 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윤서진의 방에 쓰레기를 붓고 그녀의 멱살을 잡고 협박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낄낄거렸다. 하지만 지금 그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조명 세례를 받고 있었다. 황 병장. 어젯밤 윤하사 숙소에 무단 침입했나? 아닙니다. 그냥 뭐 좀 물어보려고. 물어봐? 이게 지금 물어보는 태도인가? 수사관이 책상 위로 사진 한 장을 던졌다. 황태수 무리가 서진을 밀치고 비웃는 장면이 누군가 몰래 찍은 휴대폰 사진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제보자는 넘쳐났다. 왕따에 동참하지 않았던 혹은 황태수에게 찍혀있던 누군가가 정의의 편에 선 것이다. 하극상, 직권 남용, 여군 숙소 무단 침입 협박. 황 병장, 자네는 지금 전역이 문제가 아니야. 육군 교도소에서 몇 년을 썩게 될지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 황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는 끝났어. 참교육은 잔인하고 철저했다. 황태수를 비롯한 주동자들은 그 자리에서 모조리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모든 과거 행적이 파헤쳐졌다. 신병 폭행, 보급품 횡령, 근무 태만. 그들이 왕 노릇을 하며 저질렀던 모든 만행이 이강철 대장의 책상 위로 올라왔다. 다음은 간부들이었다. 오 상사. 서진의 선임이었던 오 상사가 불려왔다. 자네는 윤 하사가 당하는 걸 다 보고 있었나? 저는 그게 병사들 불만이 너무 커서. 그래서 후배 간부가 병사들에게 조리돌림 당하는 걸 방관했나? 그게 자네가 할 일인가? 자네 같은 놈이 상사라고 계급장 달고 있으니 부대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오 상사를 비롯한 방관자들은 모두 보직 해임되었다. 그들의 다음 근무지는 정해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하다고 알려진 최전방 GOP 혹은 울릉도나 백령도의 격오지였다. 사실상의 좌천이자 군 생활의 끝이었다. 그리고 김진철 중령. 그는 지휘 책임을 물어 즉시 대기 발령 조치되었다. 그의 군 생활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강철 대장은 그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대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숨통을 끊었다. 부대는 공포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윤 하사에게 던졌던 경멸의 시선, 그 뒤에서 수군거렸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리며 전전긍긍했다. 이강철 대장은 그들의 휴가를 자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일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한편 이 살벌한 내부 숙청이 진행되는 동안 부대 밖은 또 다른 지옥을 맞이하고 있었다. 화천읍. 부대 장병들의 휴가와 외박 외출은 이 작은 도시 경제의 생명줄이었다. 주말이면 북적이던 PC방, 치킨집, 모텔, 식당들은 모조리 파리만 날렸다. 전 부대 휴가 통제. 처음 며칠은 그저 김중령이 또 화가 났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록 위병소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상인들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이러다 다 죽습니다. 화천시장 용바위 식당의 주인 박만복이 상인회 긴급 총회에서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 지역 상인 회장이었다. 은행 대출금은 다음 주인데 지금 가게에 거미줄 치게 생겼다고요. 부대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듣자 하니 웬 여군 하사가 춘천에서 맞고 와서 일이 이 지경이 됐다는디. 그 하사가 문제가 아니여. 이번엔 진짜 큰 거 터졌어.
어제 보니께 서울에서 별단 차들이 수십 대가 들어갔어. 헬기도 막 뜨고. 상인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이대로 가다간 줄도산이었다. 박만복 회장의 눈이 이글거렸다. 안 되겠소.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이라니요? 이 모든 일의 시작. 그 여군 하사를 폭행했다는 놈들. 그 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 놈들을 잡아서 부대 앞에 대령이라도 해야 저 높으신 분들 화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회장님. 그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춘천이라는데. 박만복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찾아야지. 경찰이 못 찾으면 우리가 찾아야지. 우리 목숨줄이 달린 일인데 춘천이 아니라 부산이라도 가야지. 다들 가게 문 닫을 준비할 거 아니면 지금부터 연장 챙기시오. 우리도 수배를 시작해야 하니까. 절망에 빠진 상인들의 눈에 먹고 살기 위한 처절한 도끼가 어렸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자영업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춘천의 그 20살짜리 애송이들을 잡으러 가는 사냥개가 되기로 결심했다. 박만복 회장은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즉시 화천 상인의 이름으로 현상금을 내걸었다. 춘천 강원대학교 후문 폭행범을 찾습니다. 결정적 제보 및 신병 확보 시 현금 1천만 원 지급. 이 전단지는 춘천 시내 유흥가와 대학가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화천 상인들의 생존이 걸린 이 수배령은 안일하게 대처하던 춘천 경찰서의 수사보다 훨씬 빠르고 집요했다. 박만복은 춘천에서 잔뼈가 굵은 용역업체의 지인에게 따로 연락을 취했다. 사람 좀 찾아주시오. 20살 남짓, 머리 노랗게 물들인 놈. 그날 강대 후문에서 여자 군인 팬놈. 돈 냄새를 맡은 춘천의 사냥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시각 춘천의 한 PC방 구석에서 까치머리 권혁과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무용담에 심취해 있었다. 야, 봤냐? 그 군발이년. 찍소리도 못하고 처맞는 거. 푸하. 혁이 형님 주먹 좀 쓰십니다. 근데 그거 괜찮아요? 군인이라는데. 군인이면 뭐? 지가 때리면 영창 가는데. 쫄아가지고는. 하여튼 계집들이 군대는 무슨. 야, 라면 하나 더 시켜. 권혁은 자신이 화천의 상인 1000여 명의 생계를 끊어버렸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한 채 게임 화면에 코를 박고 있었다. 그때였다. PC방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서넛과 함께 박만복 회장이 들어섰다. 박만복의 눈은 매처럼 PC방 내부를 훑었다. 저기 구석입니다, 회장님. 용역업체 직원이 턱짓했다. 박만복이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권혁의 어깨를 툭 쳤다. 학생, 잠깐 얘기 좀 하지. 권혁이 헤드셋을 벗으며 짜증스럽게 돌아봤다. 뭡니까, 아저씨는? 지금 게임. 내가 윤서진 하사 때렸냐? 권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새끼 맞네. 박만복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뒤에 있던 덩치들이 권혁과 그 무리들을 의자에서 끌어냈다. 아,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안 나. 이 새끼들이. 권혁 무리가 저항하려 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움직이는 어른들의 완력과 전문 용역 깡패들의 기술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PC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거 납치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권혁이 발악했다. 박만복이 권혁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박만복의 눈은 생계를 잃은 자의 절망과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납치? 이 개새끼야. 내 놈이 싼 똥 때문에 지금 화천 읍내가 통째로 망하게 생겼어. 내 놈 주먹질 한 번에 우리 가게 월세가 날아갔고 우리 애들 분유값이 날아갔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을 만들어줘야지.
박만복은 덩치들에게 고갯짓했다. 끌고 가. 짐짝처럼 실어. 권혁과 그 무리들은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케이블 타이로 묶인 채 박만복의 용바위 식당 식자재 납품용 냉동 탑차 뒷칸에 던져졌다. 읍, 조용히 해, 이 새끼야. 넌 지금부터 경찰이 아니라 신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거야. 내 놈들 때문에 굶어 죽게 생긴 1000명의 신들한테. 탑차의 뒷문이 닫히고 차는 춘천 시내를 빠져나와 어둡고 차가운 화천으로 향했다. 권혁은 어둠 속에서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1시간 뒤 화천 독수리 대대 위병소. 검문 검색이 극도로 삼엄해진 위병소 앞에 용바위 식당의 냉동 탑차가 급정거했다. 총을 든 헌병들이 달려나와 차를 에워쌌다. 멈추시오. 여긴 현재 출입 통제 구역이오. 박만복 회장이 운전석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결의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수고하십니다, 군인 양반. 나 화천 상인회장 박만복이요. 용무가 무엇입? 박만복은 헌병의 말을 끊고 탑차의 뒷문으로 향했다. 그가 자물쇠를 풀고 육중한 문을 활짝 열자 꽁꽁 묶인 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권혁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만복이 위병소의 헌병들과 그 뒤로 보이는 부대 막사를 향해 피를 토하듯 외쳤다. 이놈들입니다. 우리 화천 상인들 다 죽게 만든 놈들. 그 여군 하사님 때린 개새끼들 우리가 잡아왔소. 그는 권혁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리며 위병소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놈들 데려왔으니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시오. 휴가고 외박이고 제발 좀 풀어주시오. 박만복의 절규가 이강철 대장의 살벌한 숙청이 진행되던 부대에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다. 감찰 지휘소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이강철 대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화천 독수리 대대의 위병소 앞은 그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질적인 공간이 되었다. 총을 든 헌병들이 자신들의 적이었던 민간인 상인들을 경계하며 서 있었고 그 상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박살낸 원흉인 20살짜리 청년들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피와 공포로 범벅이 된 권혁 무리가 짐승처럼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이놈들입니다. 이놈들이. 박만복 회장의 절규는 이미 목이 쉬어 갈라지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해결해줄 높으신 분이 나타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그의 바람은 곧 이루어졌다. 대대장실, 아니 임시 합참지휘소에서 이 모든 광경을 쌍안경으로 지켜보던 이강철 대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수사단장. 예, 의장님. 저 민간인들은 정중히 모셔. 우리 군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준 우군이니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도록. 그리고 저 쓰레기들은 즉시 제11 헌병대 특별조사실로 압송해. 내 직접 신문하겠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민간인 신분이라. 절차가. 이강철의 눈이 번뜩였다. 절차? 현역 군인에 대한 중폭행 사범이다. 피해자가 군인일 경우 군사법원의 관할권이 일부 적용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춘천경찰서의 안일한 초동수사 자료는 이미 확보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은 민간인 대 민간인이 아니라 군에 대한 중대 도발로 격상한다. 당장 실행해. 위병소로 합참의장의 직속 명령이 하달되었다. 헌병 수사관들이 재빨리 권혁 무리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들은 박만복 회장과 상인들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인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인계받아 처리하겠습니다. 박만복은 헌병 대장의 손을 붙잡았다. 군인 양반. 그럼 우리 휴가, 외박은
헌병 대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오시죠. 의장님께서 여러분과 따로 면담을 원하십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같은 시각 부대 내의 특별조사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천장의 형광등만이 싸늘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권혁과 그의 친구 2명이 거칠게 안으로 던져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쩌다 춘천의 PC방에서 화천의 군부대 영창까지 끌려왔는지 술기운과 공포로 인해 제대로 판단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 어디야? 이거 불법 감금이야. 우리 변호사. 권혁이 소리치는 순간 반대편 철문이 열렸다. 시끄럽다 이 새끼야. 들어온 것은 군복을 입은 사내들이었지만 그들은 권혁 무리와 같은 죄수였다. 바로 어젯밤까지 이 부대의 왕으로 군림했던 황태수 병장과 그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군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이곳으로 끌려온 참이었다. 황태수는 자신들을 이곳에 끌고 온 원흉, 그 여군 하사를 폭행한 놈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 개새끼들이 너희냐? 너희 때문에 우리가. 황태수가 권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헌병의 군홧발에 정강이를 걷어차여 바닥에 나뒹굴었다. 조용히 해, 이 버러지 같은 놈아. 권혁 무리는 민간인 깡패, 황태수 무리는 군인 깡패였다. 사회에서 만났다면 서로 형님 동생 했을지도 모를 인간 말종들이 지금 한자리에서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그때 육중한 구둣발 소리와 함께 조사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강철 대장이 들어섰다. 그는 4개의 별이 박힌 전투모를 벗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는 먼저 권혁을 쏘아보았다. 이름이 권혁이라고 했나? 20살. 춘천의 모 전문대학 중퇴. 폭행 전과 3범. 권혁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눈앞에 남자가 내뿜는 위압감은 동네 형들이나 경찰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내 놈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나? 이강철이 조용히 물었다. 그냥 술김에 시비가 붙어서 그 여자가 먼저. 닥쳐. 이강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에 권혁은 오줌을 지릴 것 같았다. 내 놈은 술김에 한 여자를 때린 게 아니야. 이강철은 벽에 걸린 스크린을 켰다. 그곳에는 윤서진 하사가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당시의 처참한 사진이 떠올랐다. 찢어진 입술, 부어오른 광대, 피멍이 든 목. 내 놈은 대한민국 육군 정복을 입은 현역 간부를 폭행했다. 내 놈은 길거리에서 술주정을 부린 게 아니라 이 나라의 군을 모욕했다. 내 놈은 한 개인의 명예를 짓밟은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군 전체의 명예에 침을 뱉었다. 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자가 군인인 게. 그래, 몰랐겠지. 이강철이 차갑게 웃었다. 내 놈 같은 버러지에게 명예라는 단어는 생소할 테니까. 내 놈들의 부모는 지금쯤 춘천경찰서에서 내 놈들을 찾고 있겠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내 놈들은 이제 민간 경찰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을 떠났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권혁의 얼굴에 던졌다. 군 형법 적용 검토 보고서였다. 군인에 대한 집단 특수 상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난동교사. 내 놈들은 민간 법정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될 거다. 내 놈들의 20살 청춘? 앞으로 10년은 저기 계룡대 육군 교도소 시멘트 바닥에서 보내게 될 게다. 권혁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내 놈의 사과는 내가 받을 필요가 없어. 이강철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반대편에 무릎 꿇고 있던 황태수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내 놈들. 황태수 무리가 움찔했다.
저놈들은 몰라서 그랬다. 무식하고 천박해서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짐승 새끼들이다. 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런데 내 놈들은 이강철이 황태수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다. 황태수의 몸이 종이장처럼 딸려 올라왔다. 내 놈들은 알았지. 내 놈들은 저 버러지들과는 달랐지. 같은 군복을 입고 같은 막사에서 생활하는 전우의 등을 찔렀다.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그 고통을 빌미로 협박하고 괴롭히고 모욕했어. 내 놈들은 저놈들보다 더 악질이야. 황태수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놈들이 외부의 적이라면 내 놈들은 내부의 암덩어리다. 내가 가장 혐오하는 종류의 인간이지. 이강철은 황태수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황태수 병장. 하극상, 직권남용, 여군 숙소 무단 침입, 협박, 폭행교사. 내 놈은 전역이 아니라 군사재판이다. 내 놈의 남은 군 생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몇 년간은 쇠창살 안에서 보내게 될 거다. 의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휴가 때문에 눈이 멀어서. 휴가? 이강철이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내 놈들의 그깟 휴가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도 된다는 건가? 그때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끌려 들어온 것은 모든 계급장이 떼어진 초라한 전투복 차림의 김진철 중령과 오 상사였다. 그들은 이제 간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불명예 전역 대기자들이었다. 이강철은 김진철을 쏘아보았다. 김진철. 내 놈이 이 모든 일의 원흉이다. 부하가 피를 흘리며 복귀했을 때 내 놈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부하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추적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내 놈은 뭘 했나? 내 놈의 안위, 내 놈의 진급에 흠집이 날까봐 피해자를 문제아로 만들었어. 내 놈이 이 모든 괴물들을 만들어낸 거야. 김진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권혁, 황태수, 그리고 김진철. 이 셋은 종류가 다른 쓰레기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지. 자신보다 약한 자를 짓밟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 이강철은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이놈들을 전부 연병장으로 끌고 가. 예. 독수리 대대 전 장병이 보는 앞에서 이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줘야겠다. 이 부대의 썩은 뿌리를 오늘 완전히 도려낸다. 잠시 후 화천 독수리 대대의 연병장에는 대대 창설 이래 가장 살벌한 긴장감이 흘렀다. 전 장병이 완전 군장 차림으로 집합해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단상이 급하게 설치되었고 그 위에는 이강철 대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단상 앞에는 세 무리의 인간들이 무릎 꿇려 있었다. 첫 번째, 춘천의 민간인 폭행범 권혁 무리. 두 번째, 내부의 배신자 황태수 무리. 세 번째, 무능하고 비겁했던 지휘관 김진철과 오 상사. 이강철 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화천의 겨울 하늘을 찢었다. 독수리 대대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라. 여러분은 지난 열흘간 지옥을 맛보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의 휴가와 외박이 통제된 것이 오직 윤서진 하사 한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은 고통의 원인은 윤 하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술렁였다. 여러분은 동료가 고통받는 것을 외면했다. 아니,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비겁한 짓을 저질렀다. 여러분 모두가 저기 무릎 꿇고 있는 황태수와 다를 바 없는 방관자이자 동조자였다. 이 부대는 썩었다.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졌다.
이런 정신 상태로 전쟁이라도 나면 여러분은 적의 총알이 아니라 동료의 총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이강철은 무릎 꿇린 자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춘천에서 온 버러지들을 봐라. 저놈들은 오늘부로 군사법원에 기소된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권혁이 고개를 들고 절규하려 했지만 헌병이 개머리판으로 그의 등을 내리찍었다. 저기 여러분의 선임이었던 황태수를 봐라. 저놈은 오늘부로 육군 교도소로 이송된다. 남은 군 생활과 추가 징역 3년을 저 어두운 곳에서 썩게 될 것이다. 황태수는 고개를 떨군 채 오열했다. 그리고 저기 여러분의 대대장이었던 김진철을 봐라. 저자는 오늘부로 군복을 벗는다. 불명의 전역이다. 그가 평생 바쳐온 군 생활, 연금, 명예.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김진철은 차라리 죽여달라는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심판이다. 이강철 대장은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이 부대의 휴가 통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든 장병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때 연병장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윤서진 하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깨끗한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아직 흉터가 남은 얼굴을 당당히 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은 삼촌을 그리고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수백 명의 전우들을 차갑게 응시했다. 연병장에 선포된 휴가 통제 연장은 병사들에게는 사형 선고였고 위병소 밖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화천 상인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박만복 회장은 헌병 대장의 안내를 받아 대대장실, 아니 임시 지휘소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여전히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이강철 대장이 앉아 있었다. 박만복 회장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강철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경찰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셨군요. 박만복은 멋쩍게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의장님. 저희야 먹고 살자고 한 짓인걸요. 그런데 휴가 말입니까? 이강철이 그의 말을 잘랐다. 예. 그놈들도 잡혀왔고 의장님께서 부대 기강도 바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제는 이강철은 창밖의 황량한 연병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썩은 뿌리를 도려냈다고 해서 그 밭에서 당장 새싹이 돋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대는 겉만 멀쩡했지 속은 완전히 골마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무능했고 고참은 부패했으며 병사들은 방관에 익숙해졌습니다. 내 조카 윤 하사의 일은 그 골문 상처가 터져 나온 것뿐입니다. 그는 박만복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정신 상태의 군인들을 지금 당장 읍내로 휴가를 내보낸다. 그들이 밖에서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니면 안에서 겪은 분풀이를 민간인들에게 할지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박만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저희는 다 죽으란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이강철은 단호했다. 나는 내 군대가 강해지길 바라는 만큼 그 군대를 뒷받침해주는 민간인들이 무너지길 원치 않습니다. 특히 이번 일에 공을 세운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오늘부로 독수리 대대는 전면적인 재건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한 달간 금지됩니다. 한 달. 대신 이강철이 말을 이었다. 그 한 달간 이 부대에서 소요되는 모든 물자를 화천 상인회에서 독점 공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부대원들의 식단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격상시킵니다. 전 장병에게 1일 특식을 제공합니다. 모든 피복과 소모품도 신형으로 교체합니다. 훈련에 필요한 모든 자재, 심지어 막사 보수에 필요한 페인트와 시멘트까지
이 모든 것을 화천 상인회를 통해 구매할 것입니다. 군단 직할 예산, 아니, 필요하다면 합참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집행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제안이었다. 휴가 나온 병사들에게 푼돈을 버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막대한 규모의 군납이었다. 그리고 이강철이 마지막 조건을 걸었다. 이 모든 물자의 구매 대금은 선지급합니다. 박만복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군대와의 거래는 늘 후불제, 그것도 몇 달 뒤에나 겨우 돈을 받는 것이 관례였다. 의장님, 이게 정말입니까? 나는 내 군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지역 상권을 주기로 온 것이 아닙니다. 상인 여러분은 한 달간 이 굶주린 부대에 최고의 물자를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 뒤 완전히 새로 태어난 병사들이 여러분의 가게 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버텨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자 거래입니다. 박만케이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뻔했다. 그는 이강철 대장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화천 최고의 물건으로,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물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상인들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강철 대장은 곧바로 내부의 재건에 착수했다. 다음 날 독수리 대대에는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FM 장교 대대장 보직만 세 번째 맡는 호랑이라 불리는 박성준 중령이었다. 그는 이강철 대장이 야전 사단장 시절부터 눈여겨보던 인재였다. 박성준 중령의 취임사는 짧고 굵었다. 전임자의 과오는 모두 잊어라. 단 너희들의 과오는 내가 잊지 않겠다. 그날부터 독수리 대대는 진짜 지옥을 맞이했다. 새벽 5시 기상이 아니라 4시 반 기상이었다. 완전 군장 구보는 기본, 매일같이 이어지는 화생방 훈련과 각계전투, 유격 훈련은 병사들의 혼을 빼놓았다. 박성준 중령은 방관도 죄악이라는 신념 하에 부대의 모든 병사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었다. 한 명이라도 낙오하면 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윤 하사에게 돌을 던진 것은 황태수지만 그 돌을 막지 않은 것은 너희 모두다. 너희는 전우를 지키지 못했으니 전우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한다. 병사들은 죽어나갔다. 그들은 윤서진 하사를 원망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태했던 과거를 원망하며 매일 밤 흙먼지 속에서 탈진해 잠들었다. 간부들 역시 예외는 없었다. 오상사처럼 방관했던 간부들은 모조리 최전방 격오지로 전출되었고 새로 부임한 간부들은 박성준 중령의 눈을 피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재건의 과정을 윤서진 하사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의무대 옆에 마련된 심리 상담실에서 매일 군 상담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강철 대장의 특별 지시였다. 서진아, 몸의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주지만 마음의 상처는 내가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 상담관은 그녀에게 그날의 기억을 끄집어내게 했다. 춘천의 그 골목,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주먹과 발길질, 그리고 그보다 더 아팠던 부대원들의 차가운 시선과 황태수의 모욕. 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요? 서진이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다. 그놈들을 제압할 힘이 있었는데 왜 규율 따위에 얽매여서 맞고만 있었을까요? 상담관이 조용히 말했다. 윤 하사님은 규율에 얽매인 게 아닙니다. 윤 하사님은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도 본능이 아니라 이성을 택한 겁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가장 군인다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건데요. 저는 피해자인데 왜 제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죠? 왜 저 때문에 모두의 휴가가 취소되어야 했죠? 그것은 윤 하사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고 이강철 대장이 들어왔다. 그는 상담관에게 잠시 나가달라는 눈짓을 했다. 삼촌, 서진아, 내가 왜 죄인 취급을 받았는지 아느냐? 이강철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야. 내가 속한 이 조직이 썩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카의 어깨를 잡았다. 김진철 같은 놈이 지휘관이랍시고 앉아 있으니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쉬운 방법, 즉 희생양을 만드는 방법을 택한 거다. 그리고 병사들은 그 희생양을 짓밟으며 자신들의 불만을 해소한 거지.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정글이다. 아니, 짐승들의 무리다. 그래서 내가 이 부대를 뒤엎는 거다.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느낀 부조리. 그것이 이 부대에서는, 아니, 대한민국 육군 그 어디에서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의 눈은 조카를 향한 연민이 아니라 군 전체를 향한 무서운 책임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삼촌은 저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강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 윤서진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나는 윤서진 하사 때문에, 내 부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조카가 목숨 걸고 지키기로 맹세한 이 군복의 명예 때문에 이러는 거다. 서진은 삼촌의 말을 이해했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적인 정의의 실현이었다. 일어나라, 윤하사. 이강철이 명령했다. 상처 뒤에 숨어 있지 마라. 너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낸 생존자다. 내가 당당하게 서 있어야 저 연병장에서 구르고 있는 저놈들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다. 윤서진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 춘천의 그 밤에 잃어버렸던 군인의 총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한 달이 흘러갔다. 한 달 뒤 화천 독수리 대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부터 달라졌다. 나태함과 불만 대신 도끼와 전우애가 서려 있었다. 호랑이 박성준 중령의 지휘 아래 그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까지 몰렸다가 다시 태어났다. 이제 부대 내에서 윤서진 하사를 향한 수군거림이나 원망의 시선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부대를 재건하게 만든 부조리의 피해자이자 합참의장의 조카라는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밝았다. 춘천지방법원.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으로 이첩되었지만 군검찰이 직접 공조수사에 나선 이례적인 재판이었다. 피고인 권역. 특수집단 폭행, 군인에 대한 상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권역 무리에게는 20살의 객기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들의 부모가 법정에서 오열했지만 이강철 대장이 직접 챙기는 이 사건에 그 어떤 자비도 없었다. 같은 날 계룡대 육군 본부의 군사법원. 피고인 황태수 병장. 하극상, 직권 남용 협박. 남은 복무기간 외 징역 3년을 추가 선고한다. 황태수는 군 교도소에서 자신의 청춘을 썩히게 되었다. 그리고 김진철 전 중령. 그는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고 군인 연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모두 박탈당했다. 그는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중년으로 전락했다. 모든 심판이 끝났다. 이강철 대장은 마지막으로 독수리 대대를 방문했다. 연병장에는 박성준 중령의 지휘 아래 한 달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늠름해진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이강철 대장이 단상에 섰다. 지난 한 달간 고생 많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여러분은 지옥을 겪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여러분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전우가 되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군인이 되었다. 그는 연병장을 둘러보았다.
오늘부로 독수리 대대의 모든 재건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그리고 금일 10으로 전 장병의 휴가, 외박, 외출 통제를 해제한다. 와!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병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었다. 한 달간의 지옥이 끝난 기쁨이자 동료의 아픔을 외면했던 과거를 씻어낸 안도의 함성이었다. 그날 오후 독수리 대대의 위병 소문이 몇십 일 만에 활짝 열렸다. 가장 먼저 휴가를 나온 병사들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위병소 밖에는 화천 읍내의 상인들이 총출동해 있었다. 나왔다. 군인 양반들 나왔어. 박만복 회장이 가장 먼저 달려나와 첫 번째로 나온 병사의 손을 덥석 잡았다. 고생했소. 고생 많았소. 오늘 우리 용바위 식당 삼겹살 무한 리필이요. 군인들은 돈 안 받소. 회장님, 감사합니다. PC방. 오늘 하루 종일 무료. 치킨. 한 마리 시키면 한 마리 더. 화천 읍내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상인들은 단순히 돈을 벌게 되어 기쁜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생명줄이자 이웃이었던 군인들이 건강하게 다시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박만복의 식당은 몰려든 군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한 달간의 군납으로 버텼지만 역시 가게는 군인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져야 제맛이었다. 화천에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온 것이다. 그 모든 풍경을 부대 내의 가장 높은 언덕에서 두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강철 대장과 이제는 흉터가 거의 아물고 건강한 혈색을 되찾은 윤서진 하사였다. 시끄럽군. 이강철이 웃으며 말했다. 활기차서 좋습니다. 서진도 미소 지었다. 너는 휴가 안 나가나? 저는 휴가보다 더 좋은 걸 받았습니다. 서진이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전출 명령서였다. 발령 하사 윤서진. 현 독수리 대대. 명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직속 전략기획부. 그녀는 이 지옥 같은 화천을 떠나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 삼촌의 곁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전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영전이었다. 거긴 여기보다 더 지옥일 텐데. 괜찮겠나? 서류 더미에 파묻혀서 매일 야근해야 할 게다. 이강철이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다. 서진이 씩씩하게 경례를 붙였다. 어디든 좋습니다. 삼촌. 아니, 의장님 곁에서 배울 수만 있다면 그곳이 연병장이라도 좋습니다. 이강철은 조카의 굳건한 눈빛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녀는 춘천의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오히려 더 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 가자. 이강철 대장이 자신의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윤서진 하사도 조수석 옆자리에 탔다. 차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축제 분위기인 위병소를 통과했다. 차가 화천 읍내를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접어들었다. 서진은 사이드 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화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23을 집어삼킬 뻔했던 그 지독했던 겨울. 하지만 그 겨울이 있었기에 그녀는 더 단단해졌다. 삼촌. 왜? 감사합니다. 뭐가? 군인으로 다시 살게 해주셔서요. 이강철은 대답 대신 묵묵히 운전대만 잡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검은 휴가는 끝났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강인한 여군 하사의 진짜 군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한 국가 최고 군사 지휘 통제실 B-2 벙커.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 정보가 실시간으로 집결하는 거대한 스크린 앞 서늘한 공기 속에서 한 여성의 차분하고도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현재 서해 전술 기동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06시 기준 적의 해안포 동향이. 브리핑을 하는 이는 1년 전 화천의 연병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그 여군 하사가 아니었다. 깔끔하게 각이 잡힌 전투복, 어깨에는 막 새로 달아 반짝이는 중사계급장. 그리고 흉터는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고통을 잊지 않았다는 듯 더욱 깊어진 눈빛. 윤서진 중사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야전의 막내 간부가 아니었다. 합참의장 직속 전략기획부의 최연소 분석관이자 이강철 대장이 가장 신이 많은 실무 브리퍼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보고를 듣는 이들은 각 군의 내로라 하는 장성들이었다.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상석에는 이 모든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는 합참의장 이강철 대장이 앉아 있었다. 이에 따라 아군은 삼축 체계에 기반한 조기 경보 태세를 격상, 제2함대 사령부의 즉각 대응 태세 유지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수고했어, 윤중사. 이강철 대장이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한치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뜨거운 자부심이 이글거렸다. 지레 있는가? 장성들은 고개를 저었다. 윤서진의 브리핑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군더더기 없었고 핵심을 꿰뚫었다. 그녀가 지난 1년간 이곳 군의 심장부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을 단련했는지 알 수 있는 보고였다. 회의가 끝나고 장성들이 하나둘 지휘 통제실을 빠져나갔다. 이강철 대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의장실로. 예, 알겠습니다. 무거운 방음 철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복도에 남았다. 그때서야 이강철은 딱딱한 의장의 가면을 벗고 삼촌의 얼굴로 돌아왔다. 많이 늘었더군. 아직 멀었습니다. 서진이 옅게 미소 지었다. 화천에서 곡괭이질하던 솜씨가 이제는 펜대를 잡고도 날이 서 있구나. 그때 배운 끈기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 의장실로 향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눈부신 야경이 펼쳐졌다. 1년 전 춘천의 그 어두운 골목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이었다. 참, 이강철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오늘 아침 교정본부에서 보고가 하나 올라왔더군. 권혁. 그놈. 서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춘천의 그 까치머리였다. 교도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다가 독방에 갇혔다고 하더군. 반성문이랍시고 탄원서를 보냈는데 전부 기각시켰다. 놈은 자신이 선고받은 7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채우고 나오게 될 게다. 황태수는 어떻습니까? 황태수 말이냐? 그놈은 육군 교도소의 모범수가 다 되었다더군.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고 발악을 하는 모양인데. 어림없지. 하극상과 배신은 군에서 가장 무거운 죄다. 놈도 만기 출소하게 될 거다. 출소해도 이미 사회에서는 전과자로 낙인 찍혔을 테고. 이강철은 서류를 내려놓고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김진철이. 서진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다.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고 방관했던 비겁한 지휘관. 며칠 전 용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경비 초소에서 봤다는 보고가 있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내 부관이 알아봤더군. 경비 말입니까? 그래. 야간 경비. 군복 대신 값싼 경비복을 입고 오가는 차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이고 있더군. 그러다 우리 합참 소속 차량인 것을 보고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얼굴로 고개를 쳐박았다더구나. 불명의 저녁.
모든 연금과 명예를 박탈당한 중년의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그것은 징역보다 더 가혹하고 평생에 걸쳐 지속될 형벌이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정심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저 그것이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이강철이 고개를 저었다.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간 거지. 그는 창밖을 가리켰다. 화천 말이다. 1년이 지난 지금 화천의 독수리 대대는 육군 최정예 모범 부대로 탈바꿈해 있었다. 호랑이 박성준 중령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령으로 진급했고 부대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물론 그 지옥 같은 훈련의 대가였다. 더 이상 부대 내에는 부조리가 없었다. 병사들은 서로가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전우가 되었다. 박만복 회장이라고 기억하나? 서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춘천까지 가서 그놈들을 잡아왔던 분인데요. 그 양반 얼마 전에 화천 군수 표창을 받았더군. 민군 화합의 공로라고. 용바위 식당은 이제 화천의 명물이 되었어. 주말마다 휴가 나온 병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박성준 대령이 가장 아끼는 부사관들이 앉는 특석이 있다고 하더군. 이강철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 식당 벽에는 내 사진이 아니라 윤중사 내 사진이 걸려 있단다. 독수리 대대의 명예를 되찾아준 영웅이라면서. 제가요? 서진은 당황했다. 그래. 사람들은 이제 그 사건을 검은 휴가라고 부르지 않는다더군. 정의 구현이라고 부른다지. 모든 것이 바뀌었다.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한 신뢰와 명예가 자라났다. 이강철은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리 와봐라.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한 훈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보국 훈장 광복장.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무공 훈장 중 하나였다. 이게 왜 내 것이다. 삼촌, 저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은 내가 정한다. 이강철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지난 1년간 전략기획부에서 보여준 탁월한 성과로 이 훈장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춘천의 그 골목에서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인내했던 그 용기에 대한 나의 사적인 보상이다. 그는 직접 훈장을 조카의 가슴에 달아주었다. 너는 내 조카이기 이전에 내가 가장 아끼는 부하 윤서진 중사다. 군복은 너처럼 강인한 자가 입어야 비로소 빛이 나는 법이지. 서진은 가슴에 달린 훈장의 무게를 느끼며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애써 참았다. 그녀는 의장실의 대형 유리창으로 다가갔다. 유리창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이제는 희미해진 입가의 흉터. 그보다 더 빛나는 중사계급장. 그리고 그 위에 당당히 자리 잡은 보국 훈장. 그녀는 더 이상 춘천의 그 밤에 갇혀있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모든 부조리와 고통을 뚫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온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윤서진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1년 전에 자신에게 작별을 고했다. 지옥 같던 검은 휴가는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진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가장 혹독한 훈련이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향해 가장 완벽하고 당당한 경례를 붙였다. 평화로운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